1907년 경성 남대문 밖 골목.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해가 지면 가스등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였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작은 포목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던 시절이었지만 그 가게 안에서는 누군가는 아이 기저귀를 사고 누군가는 혼수를 맞추고 누군가는 외상값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창한 영웅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새벽부터 문을 여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조선의 평범한 소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7년 늦가을의 경성은 차가웠습니다. 남대문 밖 골목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사람들 발소리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게꾼들이 허리를 두드리며 지나갔고 국밥 장수는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포목점 만복상회의 문도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43세 김만복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체격에 눈과 주름이 깊은 사내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기백이 있었지만 세월과 가난은 사람의 어깨를 점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만복은 허리를 숙여 빗장을 풀고 천천히 나무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습기 먹은 문이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색바랜 비단과 무명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아침은 드시고 나가셔야지요. 뒤에서 아내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손이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쉰이 가까웠지만 아직도 새벽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 오기 전에 장부부터 봐야 해. 만복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남편 앞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놓았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외상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최서방 30전, 이시댁 75전, 김노인 열이틀째 미납.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경성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값싼 공산품들이 시장을 뒤덮었고 오래된 조선 상인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건너편에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큰 잡화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까지 달린 가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바뀌긴 바뀌는구먼. 만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린 딸 영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애들이 또 놀려요. 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는 신식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치마는 기운 자국이 있었고 신발은 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복은 딸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쉰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무명천 조금만 떼어주시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에옷 하나 지을 정도면 되는데 외상은 안 되겠소? 만복은 잠시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외상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손은 얼어 있었고 옷은 너무 얇았습니다. 그는 결국 천을 잘라 건넸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주셔야 합니다. 여인은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외상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값을 깎아달라 했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골목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비켜라, 비켜. 일본 순사들이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사 뒤에는 조선인 청년 하나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립신문 돌리다 잡혔답니다. 순간 골목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조선은 안 끝났소. 퍽! 순사의 주먹이 청년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쳐다보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괜히 엮이지 마세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만복은 홀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쌀값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질까? 그 말은 한숨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딘가에서는 또 누군가 내일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세상이 변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다음 날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복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잔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장사는 해야지. 어두운 경성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성의 하늘에는 잿빛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골목 바닥은 질척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 집신에는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김만복은 오늘도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리자 포목점 안쪽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복과 순떡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액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순덕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쌀이 이제 사흘치밖에 없어요. 만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펼쳤습니다. 외상장부. 만복에게 그것은 손님 명단이 아니라 이 골목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장부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굶는데 돈부터 따지지 말 것.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살 수 없었습니다. 외상이 늘어날수록 만복의 집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조금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떡장수 박 씨였습니다. 쉰을 넘긴 그는 늘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형님, 왔는가? 미안해서 어쩌나? 박 씨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달그락. 탁자 위에 놓인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외상값 일부라도 먼저 갚으려고. 만복은 돈을 바라봤습니다.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장부의 줄 하나를 그었습니다. 됐다. 박 씨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기 전에 다 갚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복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목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만 평생 빚을 다 못 갚는 사람들. 잠시 뒤 이번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몹시 수척했습니다. 저고리감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만복은 천을 몇 개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인은 가장 싼 무명천을 만져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더 싼 건 없을까요? 순덕이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 얼굴은 벌겋게 터 있었고 여인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창고에서 조금 오래된 천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값싸게 드릴게요. 여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애 입힐 거라면서요. 순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만복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순덕은 늘 그랬습니다. 없는 살림인데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골목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축음기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서양 음악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참 변하네. 일본 상점은 손님도 많더라. 만복도 고개를 돌려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안에는 화려한 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도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을 내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외상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낡은 가게를 내려다봤습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순덕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아버지 포목점 망하게 생겼다고. 순덕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일본 가게 생기면 다 끝난다고. 영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복은 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만복은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멀리 일본 상점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 상인들의 가게는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만복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돌아보니 같은 골목에서 쌀가게를 하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예, 어르신. 최 노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나 이번 달까지만 장사하려네. 만복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빚을 못 버티겠어. 노인의 목소리는 몹시 작았습니다. 30년 장사했는데 끝이 이렇게 되는구먼.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지 않겠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망해도 살아야 하고 무너져도 살아야 하고 내일 또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골목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조차 흐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게도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봐. 며칠 뒤 경성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을 반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면 장사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골목 바닥은 금세 질퍽해졌고 손님들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만복은 가게 문 앞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올겨울은 더 춥겠구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순덕이 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잔불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만복은 잠시 허리를 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지붕 아래 겨우 붙어있는 간판. 복내국밥. 그곳 역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 냄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이구, 김서방 왔는가. 주인 아주머니 복내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복내는 5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국밥집을 꾸려왔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영 안 되네. 만복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되는 집이 어딨나?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국물은 맑았지만 양은 적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복내도 아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력거꾼 하나, 지게꾼 둘, 그리고 허름한 양복을 입은 청년 하나.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인력거꾼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게 10전도 안 되네. 지게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전이면 많이 벌었네. 사람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웃음 같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복내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김서방, 왜 그러나? 혹시 포목값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되겠나? 만복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 복내도 몇 달째 외상이었습니다. 만복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미안하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그 말은 했지만 만복 속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골목은 점점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복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모퉁이에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얇았고 맨발은 새빨갰습니다. 아이 곁에는 깨진 두부 광주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두부 팔던 애 같은데. 아이는 떨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복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맞을까봐 먼저 사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복내가 달려왔습니다. 애를 왜 밖에 놔둬? 복내는 아이를 부축해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내는 뜨거운 국물을 떠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아이는 눈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돈 없습니다. 복내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돈 내래?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두부 못 팔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도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린애까지 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 만복은 천천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번 돈 중 일부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두부값이라고 생각해라. 사실 만복에게도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 얼굴에서 어린 시절 자기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사람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깥은 몹시 추웠습니다.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일본 상인 욕을 했고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름한 양복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내가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라 걱정할 힘이나 있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골목 위로 희미한 등불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은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굶지 않기를 바랐고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를 바랐고 내일도 장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바람조차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흔들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점점 변해가는 조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1908년 초봄, 경성거리는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모자를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일본어 간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대문 근처에는 전차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차가 들어오던 날 사람들은 길가에 몰려나와 구경했습니다. 덜컹덜컹 쇳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거대한 수레를 본 아이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없이 움직인다고?
노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별 희한한 세상이 다 오는구먼. 만복도 가게 문 앞에서 전차를 바라봤습니다. 전깃줄 아래를 지나가는 전차는 분명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목점에는 드물게 손님이 많았습니다. 봄을 맞아 새 옷감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정신없이 천을 꺼냈고 만복은 재단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안이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일본인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둘은 번듯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듯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 누구요? 만복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사내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자리 줬소? 만복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요즘 일본 상인들이 조선인 가게 자리를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팔 생각 없소? 순덕 표정이 굳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사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값 좋게 쳐줄 텐데. 안 팝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인 사내는 만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어. 문이 닫히자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님들조차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찍히는 거 아니에요? 만복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만큼은 쉽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골목 사람들과 함께 동네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쌀가게 최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다네. 인력 거꾼도 말을 못했습니다. 시장통 절반이 일본 손으로 넘어간다더군. 동네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조선 사람끼리는 버텨야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허름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강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복례가 물었습니다. 평양 쪽에서 왔습니다. 청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인쇄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청년 눈에는 단순한 노동자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평범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복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힘든 사람은 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윤성은 아무 말 없이 국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왜 아직 가게를 안 넘기십니까? 만복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내 삶이라서. 망해도요? 망해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딸이 컸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젊은 날을 다 보냈네.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별거 있나? 결국 살아온 자리 하나 남는 거지. 윤성은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전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새 시대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아래에는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숨소리도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무명청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영희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학교 선생님이 일본말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만복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먹고 산다고.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세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세상은 어쩌면 자신 같은 사람들을 밀어내며 오는 세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툭, 툭. 만복은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봄비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경성골목은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흘길은 질척거렸고 사람들 얼굴에도 피곤함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듯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상은 늘어나고 있었고 현금은 줄어들고 있었고 쌀값은 또 올랐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달 방세는 괜찮겠어요? 만복은 대답 대신 담배만 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점심 무렵 골목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따라 나갔습니다. 골목 초입 쌀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멍하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은 이미 절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말 접으시는 겁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더 버티면 빚만 남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30년. 그는 이 골목에서 30년 동안 쌀을 팔았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알았고, 누가 굶는지도 알았고, 누가 외상값을 못 갚아 밤에 몰래 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가게를 접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 다 컸는데. 그 한마디에 복례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만복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가게 하나가 아니라 이 골목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일꾼 둘이 와서 간판을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간판이 내려오는 순간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게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세월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 국밥집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술만 마셨고 누군가는 말없이 국밥만 떠먹었습니다. 최 노인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쩌실 거예요? 최 노인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시골 내려가야지. 혼자요? 응. 그 한마디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한 시대에는 늙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자식들 형편도 어려워 기대기 힘들었고 몸은 점점 약해졌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만복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섭섭하시겠네요? 최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섭섭하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말이야. 뭡니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다는 거다. 그 말에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전차 소리가 또 지나갔습니다. 덜컹덜컹. 새 시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지는지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때 윤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든 사람이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다운 소리 하는구먼. 윤성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만복은 집으로 돌아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덕과 영희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 그는 천천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색바랜 천들, 낡은 나무 진열장, 오래된 계산판. 모든 것이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날 웃었던 기억도, 아이 태어나던 날도, 아버지 장례 치르던 날도 모두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가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깊은 밤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경성의 오래된 골목에서는 또 하나의 간판이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여름. 경성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비라도 한번 쏟아질 듯 하늘은 흐렸고 골목에는 썩은 물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채를 흔들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더운 계절일수록 가난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만복은 이른 아침부터 땀을 닦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인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고 사람들끼리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급히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었어요? 뭘? 오늘 일본 순사들이 시장 단속 나온대요. 만복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들어 단속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허가 문제, 위생 문제. 이유는 많았지만 결국 힘없는 조선 상인들만 괴로워졌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게들은 걸리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벌금은 소시민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만복은 괜히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괜히 먼지도 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오 무렵 골목 끝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비켜라. 순사들과 일본인 관리 하나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얼른 가게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물건을 숨겼습니다.
관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검사하는 것처럼 골목을 훑었습니다. 첫 번째로 걸린 곳은 생선가게였습니다. 허가증 내놔.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관리 얼굴은 금세 굳었습니다. 기간 지났소. 며칠 전에 갱신 신청했습니다. 벌금. 생선가게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번 달 장사도 안 됩니다. 그러나 관리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떡집, 그 다음은 약재상, 그리고 마침내 만복의 포목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덕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관리 하나가 천들을 뒤적였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만복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걸 붙이는 상인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관리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긴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순사 하나가 장부를 펼쳐 벌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순덕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말로 비웃듯 이야기했습니다. 만복은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리들은 벌금 통지서를 던지듯 놓고 떠났습니다. 골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 침묵이 더 비참했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람 죽으라는 거지. 생선가게 주인은 가게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삼켰고 누군가는 체념한 얼굴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통지서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었고 돈이었고 버틸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국밥집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술 냄새만 짙었습니다. 인력거꾼 하나가 술잔을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우릴 사람 취급이나 하나? 쉿! 복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윤성은 오늘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만복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만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안 괜찮으면 달라지나. 그 말에는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합니다. 왜?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만복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벌금 통지서를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숫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도 비워서라도 내야죠.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바깥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 울렸습니다. 잠시 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세게 때렸습니다. 싸.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대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목점 안에서는 한소 시민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